네, 안녕하십니까. 이화여대 교육학과에 근무하고 있는 정재영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인공지능 시대의 교육의 혁신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이제 우리 삶의 거의 전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되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투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특히 최근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투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투자뿐만 아니라 교육계, 산업계에서 이런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관련된 첨단 기술에 대한 그 수요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음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술과 마찬가지로 인공지능 기술의 경우에도 가트너 곡선이라고 표현하는 이렇게 과대평가되거나 과소평가되는 그 주기를 반복해 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왔을 때는 굉장히 과도한 기대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급격하게 가트너 곡선에서는 절망의 계곡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우리가 인공지능의 겨울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런 주기를 반복해 왔었고, 이번에 어떻게 보면 세 번째 높은 평가를 받는 시기에 접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얼마나 발전할 것이냐에 대한 예측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스트롱 AI 또 위크 AI라고 표현하는 강인공지능이 등장할, 인간의 지능에 버금가거나 뛰어넘는 형태로 종합적인 인지기능을 수행하는 인공지능은 한 10년에서 20년 안에 나타날 것이다, 출현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분야로 살펴본다면 교사의 역할을 어느 정도 도와줄 것이냐, 아니면 교사를 대체하는 수준까지 발전할 것이냐로 구분해 볼 수 있겠는데, 제 생각에는 향후 한 20년 정도까지는 아무래도 교사를 보조하는 수단으로서의 AI 활용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현재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투자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 기술 개발도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부분으로 국가적 전략으로서의 AI를 살펴보면, 먼저 미국의 국가 전략은 백악관에서 지금은 이제 행정부가 바뀌었지만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굉장히 많은 집중적인 투자를 해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두 번씩 백악관에서 AI 전략에 대한 리포트를 발표하고 있는데, 그 중에 8가지 전략, 19년에 발표했던 8가지 전략을 살펴보면 굉장히 다양한 연구 개발이나 사회적 지원, 또 AI에 관련된 윤리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직업 훈련과 교육 분야에 있어서 어떻게 AI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냐. 특히 노동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과 직업 훈련 분야에서의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 이슈로, 아젠다로 선정되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사실은 2019년에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도 발표를 했었고, 또 교육 분야에서도 2020년에 AI 시대 미래에 대응한 교육훈련 대응 방안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캐나다가 AI 분야가 굉장히 앞서가고 있는 나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AI 분야에 굉장히 그 높은 수준의 전문가들이 캐나다에 지금 굉장히 많이 계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캐나다나 영국 이런 나라들의 AI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 그 중에서도 캐나다는 국가적으로 CIFA라는 연구기관을 AI의 전문 기관으로 국가연구소로 지정해서 내셔널 센터의 역할을 하면서 국가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중 리포트를 한번 살펴보면 8개의 분야에 대해서 각 국가들의 AI 정책에 대한 수준을 평가해서 리포트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8가지 영역은 연구 영역에서부터 영재, AI에 대한 전문적 인재를 개발하는 것, 그 다음에 노동시장의 변화, 산업계의 전략, AI 윤리 이 문제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은 AI 인재, 미래 사회 변화에 대해서 교육과 직업 훈련이 얼마나 바뀌고 있는지를 평가를 하고 있는데 뭐 지난 평가이긴 하지만 2019년에 발표된 18년 평가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상당한 부분 아직 미흡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뭐 국가적으로 다른 나라들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인공지능 시대라고 표현하는 미래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교육 분야의 대응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고민해야 될까? 저는 크게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라고 표현하는 미래 사회에 우리 인재들이 왜 변화해야 될까? 어떤 방향을 지향해야 할까? 미래 사회에 대응한 교육의 방향에 대한 설정이 필요합니다. 방향 설정을 위해서는 현재 상황에 대한 점검과 평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현재의 교육 체제, 교육 훈련 체제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하고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면서 미래지향적 방향을 설정해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부분을 설정하는 것, 이게 저는 Y에 해당하는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변화해야 되고 어떤 방향을 지향해야 할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과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이러한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여기에 중요한 또 변화의 요소가 지식과 정보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되고 창조되고 또다시 변화하고 이런 지식과 정보의 순환 주기가 굉장히 빨라졌다는 측면이 이런 미래 사회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고 있는 교육 내용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변화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두 번째 질문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제가 왓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우리가 가르치고 배워야 할 것인가, 교육의 컨텐츠가 바뀌어야 될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기존의 학교 교육이라고 대표되는 교육 시스템, 공교육 시스템이 그동안에는 정해져 있는 지식을 학생들에게 동일하게 전달하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공장형 시스템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이렇게 정해져 있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가르치던 교육 시스템이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그래서 교육의 방법, 평가, 피드백, 이런 교육의 과정, 여기는 이제 두 번째는 교육의 과정을 커리큘럼으로 본다면 이 세 번째 교육의 과정은 교육의 프로세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프로세스가 어떻게 바뀌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질문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how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래 사회의 교육을 새롭게 설계할 때 why, what, how라는 질문에 우리가 답해가는 과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가 수준에서의 정부의 노력, 그리고 시도교육청, 그리고 대학, 그리고 개별 학교, 그다음 교육훈련기관, 다양한 내용으로 교육이 변화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런 교육의 혁신은 전 세계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런 교육 혁신에 대한 수요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뜨겁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제기구, OECD나 유네스코에서도 교육 혁신의 지향점, Y에 대한 리포트를 많이 내고 있고요. 또 구체적인 그 내용과 방법으로서의 what과 how에 대한 측면도 상당히 많은 보고서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미래 교육의 방향으로 본다면 모든 학습자가 본인들의 지향하는 목표를 학습의 과정에서 달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을 미래 교육의 방향으로 설정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학생 개인별 맞춤형 교육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인재상, 역량 이런 논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다양한 논의가 있습니다.
교육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지식이 중요하다라는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의 철학이 있고, 또 지식에 정해져 있는 지식보다는 활동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재구성해야 된다라는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두 가지가, 양극단의 이 두 가지의 철학과 방향이 융합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하고 있는 미래 인재의 역량을 6C, 6C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컨셉추얼 날리지, 핵심 개념에 대한 지식을 갖추는 것이 창의성에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 노잉을 바탕으로 경험과 활동을 통해서 5C라는 역량을 길러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5C에 해당하는 것이 창의성, 비판적 사고, 컴퓨터 사고력, 그다음에 융합 능력, 그리고 인성, 이렇게 5가지의 핵심 역량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렇게 핵심적인 개념적 지식을 바탕으로 경험을 통해서 핵심 역량을 길러나가는, 이것이 바로 우리 교육 내용으로서 또 방법으로서 결합돼야 될 핵심 역량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제가 우리가 잘 아는 젠가 게임의 그림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젠가 게임이 교육의 운영을 바꿔야 될 어떤 핵심적인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우리 많은 지식으로 가득 차 있는 이 교육 과정과 교육 활동을 불필요한 내용들, 지식과 정보를 제거함으로써 여유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을 다양한 교육 활동으로 채움으로써 역량을 기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핵심이 되는 개념을 남겨두고 빈 공간을, 또 시간을 이런 활동 중심으로 핵심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게 미래교육, 또 미래교육 과정이 지향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방법의 측면과 결합을 해본다면, 제가 블룸이 제시했던 인지적 학습의 위계, 학습 목표의 위계를 제시했는데, 기본적으로 노잉, 제가 말씀드렸던 컨셉추얼 날리지를 기르는 학습으로서의 리멤버와 언더스탠드가 기반이 돼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고, 이런 지식을 바탕으로 경험과 활동을 통해서 창의성을 길러주는 그 활동을 어플라이, 애널라이즈, 이밸류에이트, 크리에이트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인공지능 시대의 미래교육의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하이터치 하이테크는 이런 리멤버와 언더스탠드의 지식을 학생의 수준에 맞도록 적응적으로 학습하는, 이걸 어댑티브 러닝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많이 개발되어 있는 AI 기반의, 또 AI와 학생 빅데이터 기반의 인텔리전트 튜터링 시스템, ITS라고 표현하는 그 시스템, 그리고 메타버스와 다양한 방식의 맞춤형 교육의 첨단 기술을 활용한 하이테크가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이 바로 하이테크라고 표현하는 첨단 기술의 활용을 통한 지식 학습이 되겠고, 이러한 지식 학습을 기반으로 교사들이 활동을 이끌어주고 창의적 학습을 이끌어줄 수 있는 이 부분이 교사의 역할로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여기에 더해서 학생들 한 명 한 명이 학습의 동기를 갖고, 끈기를 갖고 학습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동기화의 역할도 바로 교사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역할은 아직까지는 반드시 인간, 휴먼 터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돼서 이 부분을 하이터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AI 시스템 같은 첨단 기술의 보조를 받아서 교사가 정말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구현하는 그런 모습을 하이터치, 하이테크 교육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관련해서 이런 부분을 구현하기 위한 하이테크 시스템, 이런 AI 보조교사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AI 보조교사 시스템에 대한 개발이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외 여러 나라에서의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양한 나라에서 각 겪고 있는 동일한 학교 교육의 문제는 학생들의 수준 차이가 굉장히 큰데, 이 수준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 문제,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는 학교 교육에 있어서 AI 보조교사 시스템을 우리가 개발하고,
하이터치 하이테크 모델을 수출할 수 있다면 이게 ODA의 핵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함께 그 엘살바도르의 ODA 사업으로 추진했던 내용도 이런 교육 정보화 시스템 중에서도 위기 학생을 빅데이터 기반에서 위기 학생을 조기에 찾아내고 조기에 지원해주는 이런 시스템을 함께 개발해주는 ODA 사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이런 교육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나라가 선도적으로 개발을 한다면 여러 나라에서 많은 수요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래 교육은 이제 미래가 아니라 현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초점을 맞춰서 개발하고 또 다른 나라들과의 또 연결 또 개발 협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경인교육대학교 교육학과 근무 중인 박주형입니다. 저는 그 정재영 교수님이 발표해 주신 인공지능 시대 교육혁신 방향에 대한 발표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영 교수님 인공지능 시대 교육혁신에서 AI 중요성 말씀해 주셨습니다. 디지털 전환 시대에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이런 기술 혁신이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아까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그 기술 혁신의 속도가 이제는 교육 현장에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달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그 기술의 배경하에 육시 부분을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이런 부분은 현재 학교 현장에서 하이터치 혹은 하이테크의 방향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 시도교육청 그리고 교실 현장 그리고 많은 사교육 업체에서 AI 프로그램의 적용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격차 문제를 해소하는 노력으로 진행되고 있기도 하고 교사 1인당 한 25명 혹은 30명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교실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으로 시도되고 있습니다. 이런 AI 적용 프로그램의 활용은 현재 단순하게 교육 문제 해소를 위한 그런 어떤 그 단편적인 방향으로 도입이 되고 있는데요. 정재영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AI 시대의 교육의 중요한 어떤 팩터인 why, what, how를 어떻게 본격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를 좀 더 고민해 봐야지 AI 시대의 교육 혹은 AI를 활용한 교육이 실제로 우리나라 혹은 전 세계적인 교육 혁신의 새로운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과거 미국에서 그 교실 상황에서 혹은 학교 상황에서 라디오가 도입됐을 때 라디오가 학교 혁신 혹은 교실 혁신, 교육 격차 해소의 큰 해결책이 될 거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몇 년 이내에 사그라지고 말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교육계에서 기대하는 AI 교육 혁신이 단순한 바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보다 체계적으로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근본적인 질문 why, what, how에 대한 보다 깊은 구찰, 성찰을 통한 해결책이 제시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제개발협력 차원에서 그 미래 교육을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가 유무상 원조를 통해서 개발도상 국가에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을 혹은 노하우를 전달하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작년 그리고 작년 올해에 걸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접적인 그런 교류가 좀 제한되어 있긴 하지만 제가 좀 관련돼서 연구를 진행한 그 우리나라와 개발도상 국가의 교사교류 사업인 경우에는 오프라인으로 우리나라 교사와 개발도상 국가의 교사가 학교를 서로 교환해서 한 3개월 정도 실제 수업을 진행한 사업이 있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 사업이 진행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기회라고 저희가 온라인 플랫폼이나 아니면 동영상 학습 등의 어떤 새로운 학습 플랫폼을 통해서 2년간 사업을 진행해 본 결과 오히려 오프라인 수업에서 이루어질 수 없었던
어떤 형태의 교육 개선이 이루어지는 것도 저희가 경험한 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AI를 활용한 교육 개혁의 우리나라의 교육 개혁의 방향과 성과는 앞으로 교육 개발 협력의 다양한 형태로 활용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우리나라가 핵심 개념 위주의 개발 협력적 관점에서 개발도상국가의 교육을 위해서 지원하는 형태에서 아까 말씀드린 창의성이나 비판적 사고력, 인성, 융합, 컴퓨터 싱킹과 같은 보다 어떤 새로운 의미의 학력, 미래 역량, 미래 교육적 역량에서 우리가 개발 협력을 추진한다면 우리나라에 오히려 교육의 어떤 외국에 대한 지원이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지원의 영역과 폭이 더 넓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장시준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이제 디지털 전환 또는 ICT 활용에 대해서 국제 사업을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수행을 해왔는데요. 전통적 관점에서 이제 디지털 전환이 어떤 식으로 다루어졌느냐라고 봤을 때 저는 한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저희 국제 사업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맥락인데 개도국의 교육 기회를 확대해주는 그런 역할을 저희들이 좀 수행을 해왔죠. 관련된 사업으로 원격 교육이라든지 보편적 접근성의 확대, 그다음에 기초교육 확대 전략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왔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오늘 AI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새로운 방법과 전략으로서 ICT가 많이 저희들이 논의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융합 교육이라든지 학습 환경의 변화, 그다음에 블렌디드 러닝, 그다음에 교수학습 방법의 변화, 오늘 이야기가 된 AI 교육이라든지 데이터 리터러시 등등과 관련된 교육 방법과 내용의 혁신과 관련된 부분들이 국제 사업에 많이 다뤄져 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까 엘살바도르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투명한 행재정 및 증거 기반의 정책 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들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좀 진행이 되어 왔는데요. 이러한 전통적 관점에서 이제 국제개발 협력 사업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보기에는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저항, 발전의 기회가 될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좀 저항에 직면한 측면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코로나 감염병 사태로 인해서 우리들이 이제 교육 기회를 그동안 굉장히 많이 논의를 해왔는데 이러한 교육 접근성이 개도국에서 과연 확대가 되었는지에 대한 좀 어쨌든 문제 의식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코로나 상황에서 이제 저희들이 상당한 기술 발전을 이야기해 왔는데 실제로 적용된 기술들을 보면은 학교 교육에서 보면은 LMS라든지 화상 수업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냐. 굉장히 좀 화려한 기술들을 저희가 이야기해 왔습니다만은 이러한 특정 기술에 한정된 기술 활용에 머문 것이 아니냐라는 반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측면에서 그렇다면 이제 좀 약간 큰 차원에서 말씀드리면은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 시각이 여전히 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논지는 첫 번째로는 ICT 도입이 개도국의 경제 및 사회 개발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이 좀 과대평가되지 않았느냐라는 좀 지적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ICT 도입 이외에도 개도국에서는 좀 교육에서 다뤄야 될 영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이라든지 기초교육, 접근성 강화 등에 대한 필요성들이 있는데 ICT 도입이란 것이 좀 어떻게 보면 실험으로 전락하고 예산별 인력 등 자원 투입의 우선순위에서는 좀 밀리는 게 아니냐라는 좀 지적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ICT에 대한 접근이 지속 가능성이라든지 인적 자원 개발, 해당국의 발전 역량을 고려하지 않고 좀 선진국의 무분별한 경제적 접근으로 오히려 기회 균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좀 제한을 가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적 시각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교육 영역에서 지금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내용이 많은데 이거는 좀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 이러닝 세가 주요 사업으로 이제 이러닝 국제 컨설팅 사업이 있는데요. 이거는 정책 자문 및 기술 협력을 통한 협력국의 ICT 활용 지원 사업인데요. 부탄이나 콜롬비아 등을 현재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첨단 ICT 시범 교실 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아프리카 아시아와 아프리카 개도국들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교류 협력국의 교육 환경 개선 및 교사 ICT 활용 역량을 강화를 맥락으로 해서 좀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프리카에 지원하고 있는 솔라스쿨 지원 사업, 이제 주요 협력국으로는 잠비아, 짐바브웨, 탄자니아, 나미비아, 말라위, 보츠와나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전력이 부족하고 지역별 교육 격차가 큰
아프리카 지역의 교육 및 정보격차 해설을 지원하기 위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교육청이 좀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17개 시도교육청이 18개 교류 협력국을 대상으로 시도교육청 자체 시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수 교원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개도국 교사의 ICT 활용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무상 원조 사업으로는 르완다 ICT 활용 교육 지원 사업 등이 있었고, 아까 정재영 교수님 말씀 주셨듯이 엘살바도르 기술 혁신을 활용한 교육정보 관리 시스템 개선 지원 사업을 올해 수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사업으로는 파라과이 소프트웨어 교육 역량 지원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아시아개발은행 아시아 지식 파트너십 기금 사업, 이건 필리핀을 저희들이 현재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네스코 방콕 한국 신탁 기금 사업 등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사업들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바탕으로 해서 향후 ODA 정책이 어떻게 좀 진행돼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제 의견을 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양자 다자간 교육 ODA 정책 연계를 좀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국제기구 출연 신탁기금 사업과 좀 협업이 좀 부족하다는 좀 지적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국제기구 출연 한국 신탁기금 사업에 대한 국내 대학 기관들이 좀 전략적으로 참여해서 좀 사업을 진행할 수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좀 전문가들의 좀 역량이 좀 지속적으로 요구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제개발 협력 사업에 대한 인재 양성이 좀 시급할 것 같습니다. 현재 교육 ODA 관련해서 좀 특화 교육 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조지 메이슨 대학 같은 경우는 비영리 기관 창업 운영과 관련된 과정을 운영해서 대학생들이 시민사회 그룹에 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미국 국제개발처 같은 경우는 ODA 관련 창업과 취업 생태계를 구축해서 대학 졸업자의 진로 영역을 국제개발과 연결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형태의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이 좀 개발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기술과 관련된 부분은 아무래도 민간과의 협력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민간이 보유한 기술이라든지 콘텐츠, 그다음에 혁신적 서비스에 대해서 좀 저희들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지속 가능한 운영이 가능한 체제를 구축하고 인적 자원 개발을 좀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저희 캐리스와 같은 기관들도 많이 있는데요. 좀 이런 기관들과의 협력을 좀 넓히는 방향으로 해서 가버넌스를 좀 탄탄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 ODA와 관련해서 좀 정책 로드맵이 좀 개발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측면에서 교육과정 개발이라든지 콘텐츠, 교사 교육, 그다음에 개도국의 지역사회 및 시범학교 혁신을 지원할 수 있는 좀 다양한 영역에서의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